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어볼 건데요. 어제 내용이, 맞아. 그 화산 폭발 당시 대피하던 사람들의 유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거를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화산 폭발이 갑자기 일어난 그게 아니라 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전에 막 수레나 뭐 그런 걸로 이미 피난을 갔다. 그런 조짐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화산 폭발이 발생한 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난 뒤 많은 생존자는 도시에 남겨둔 것을 찾기 위해 또는 청동납 대리석과 같이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들을 회수하거나 약탈하기 위해 매몰된 도시로 돌아왔다. 어쩌면 나중에 돌아올 것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몇 미터나 되는 화산재 부석 뭐 그런 걸 뚫고 어, 들어온다는 건 어리석은 행동일 것 같은데 용암도 있고 근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지도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화산의 잔해를 해치고 진입에 성공한 흔적이 폼페이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소유주든 혼란을 틈탄 강도나 보물 사냥꾼이든 사람들은 부유한 저택을 향해 터널을 뚫었으며 벽에는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기도 했다. 어느 저택의 현관 옆에서는 이들의 활약상을 말해주는 뚫린 집이라는 흥미로운 문구가 발견되었다. 집주인이 쓴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아마도 도둑들이 일행에게 작업의 완료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9세기 발굴자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다. 누가 터널을 뚫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뚫린 집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문자를 이용한 라틴어라는 사실로 볼 때 그들은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를 사용해서 라틴어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에 음을 따서 라틴어 말을 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두 언어를 못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로마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뭐 먼 옛날 사람들이네요. 이들에 대해서는 1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못 보겠네. 예, 저희는 프롤로그만 볼 거니까요. 더러는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겨두고 떠났다가 돌아온 집주인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빈집에서 한몫 챙겨보려는 도둑도 있었으리라. 그들이 침입한 시점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폼페이 유적에서 베수비오 화산 폭발 이후에 발행된 로마 동전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한몰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묻혔는데 그 후에 발행된 로마 동전이 거기 폼페이 유적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둑이 두고 갔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서기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의 시대로 추정될 뿐이다. 그 당시가 서기 1세기라고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몇십 년에서 몇백 년 후에 침입에 성공한 거네요. 그러나 침입의 시기가 언제이며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화산 폭발로 매몰된 도시를 파헤치기로 결심한 로마인들이 있었으며 그것이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터널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내부는 난장판이었을 것이다. 특히 방과 방 사이에 뚫린 구멍은 매우 좁아서 몸집이 작은 아이들만 통과할 정도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화산잔해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해도 방 안은 뭐 좀 비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벽과 천장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태였을 것이다. 음.
막 2층으로 올라가면 막 삐걱삐걱거리고 막. 그 당시에 뭐 나무로 집을 지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 중 일부는 어쩌면 화산 폭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몇 달이나 몇 년 혹은 몇 세기 뒤에 이곳을 찾아와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얄궂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리스 극작가 메난드로스를 그린 그림 사진 44가 발견되어 메난드로스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 이 어떤 집을 이름을 붙일 때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주인공을 따와서 메난드로스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곡괭이와 괭이를 들고 있는 2명의 성인과 1명의 아이 유골이 발견되었다. 네, 뭐 주인일 수도 있긴 하죠. 주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집주인이 동원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겠죠. 이들은 과연 몇몇 고고학자의 주장처럼 집이 매몰된 뒤에 빠져나갈 길을 뚫다가 죽은 폼페이의 주민이나 노예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집으로 들어갈 길을 뚫다가 허술한 터널이 무너져 최후를 맞은 침입자들이었을까? 예, 아이가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멍이 있었다면 거기엔 아이가 지나갔었다는 거겠죠. 화산 폭발 이전의 자연재해까지 생각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17년 전인 서기 62년에도 폼페이에는 심각한 지진 피해가 있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폼페이의 대부분이 저번에 또 나왔고 폼페이 그 베수비오 화산이 어떻게 폭발했는지 이 사람이 물어봤었죠. 다른 누군가한테. 그래서 지진 때문에 폼페이의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붕괴래요? 붕괴라는 말 정도면 대규모 지진이네요. 폼페이 경매업자 겸 금융업자였던 루키우스 카이킬리우스 유콘투스의 집에서 발견된 한 쌍의 부조에서도 부조라고 하면 약간 조각 같은 그림이죠. 그림을 조각한 거죠. 아닌가? 당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기울어진 두 지역이 나와 있는데 지진 피해를 입은 두 지역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중앙광장이고 하나는 베수비오 화산 방향에 있는 북쪽 성문 주변이다. 특히 두 곳은 난리가 났던 것 같죠. 그래서 그림으로 기록을 했겠죠. 중앙광장의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 신전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신전 양쪽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기마상의 기수는 말 한 장으로부터 살짝 이탈되어 있다. 사진 온데 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볼 거고요. 부조의 다른 장면에는 불안해 보일 만큼 베수비오 성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어 왼쪽에 나란히 있는 대형 저수조와는 확연히 멀어진 상태다. 당시의 지진과 그로 인한 피해는 폼페이의 역사와 관련하여 꽤 복잡한 의문점들을 안겨준다. 당시의 지진은 도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도시가 지진 피해로부터 복구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실제로 복구되긴 했을까? 아니면 서기 79년까지도 폼페이 주민들은 피해가 여전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을까? 버려진 집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다 복구했을 것 같은데. 개인주택을 비롯하여 중앙광장, 신전, 목욕탕 같은 공공건물은 아직 복구되지 못한 상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지진 이후 혁명과도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가 폼페이를 강타했다는 주장도 그 중 하나다. 이를테면 대다수의 귀족은 아예 폼페이를 떠나 다른 지역에 마련한 소유지로 터전을 옮겼고, 한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터가 안 좋다고 이사를 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고향이라고 해서 또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이 떠남으로써 해방된 노예나 신흥부유층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과연 터전을 옮길 때 노예를 해방해 줄까요? 아무튼
그와 동시에 우아한 고택들은 직물 가공 공장, 빵집, 여관 같은 상업시설이나 공방 등으로 바뀌면서 어디 보자. 직물 가공 공장, 상업시설, 공방. 공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만드는 공장 같은 그런 거죠. 바뀌면서 극적인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쇠락의 길이요? 대저택의 호화로운 식당에서 발견된 원예 도구 역시 이러한 용도 변경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너무 간 것 같은데. 한때 상류층의 주거지였던 우아한 저택은 주인이 바뀌자 상업용 원예 공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뭐 그렇다는데요. 이 분이 지금 이걸 동의해서 썼다기보다 하나의 가설을 얘기한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그림을 삐뚤게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가 원래 삐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 기울어져 있고, 어디 보자. 왼쪽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중앙광장이고, 하나는 뭐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 신전, 북쪽 성문 주변이다. 중앙광장이 어딜까? 왼쪽을 보면 중앙광장에 있는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 신전이 확연히 기울어 있다. 오른쪽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아,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고. 황소를 제단으로 끌고 가는 중이며 주변에는 칼, 단지, 제물을 바친 접시 같은 의식용 도구가 흩어져 있다. 신전 양쪽에 생생하게 모여사되어 있는 기마상의 기수는 불안정해 보일 만큼 말 한 장으로부터 살짝 이탈되어 있다. 또 베수비우 성문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형 저수조와는 확연히 멀어진 상태다. 제 눈으로는 저수조는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랬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서기 79년 대재앙의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이와 같은 주장은 서기 79년 대재앙에 휩싸일 무렵의 도시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그 당시 화산 폭발이 발생할 당시의 도시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화산 폭발이 덮친 후밖에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또 이미 그 전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래요. 근데 이미 뭐 화산이 폭발해갖고 지금 난리가 나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피난 가느라 이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일단 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과연 피난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62년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요. 어쩌면 지진 이전부터 산업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계층의 이동이나 신흥 부유층의 성장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부와 명예, 특권 세력의 변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도시의 역사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폼페이에서 발생한 사회 변화 중 일부는 지진과 무관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계층 이동의 활성화나 신흥 부유층의 성장을 혁명이나 쇠락과 동일시하는 이해하기 힘든데
음, 그러니까 이거랑 뭐 이거 계층 이동이랑 뭐 이런 거를 혁명이나 쇠락과 이 짝을 맺어주는 것 같죠? 같이 엮는 것 같죠? 이게 일어나면 이것도 일어난다. 음, 그런데 이 연결고리는 그렇게 이 작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을 뭐 학자님 학자님이 보셨을 때 고전학자니까 어 그렇게 반드시 어 이게 반드시 이런 걸 불러오지는 않는다. 뭐 이런 본인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이상하죠? 음,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주장은 이것과 계층 이동하는 건 혁명이나 쇠락이 일어나는 그런 거다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일어난다고 혁명이나 쇠락이 발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 한편 79년 당시 폼페이는 오랜 지진 복구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62년 당시 도시 대부분이 붕괴되었다는 타키투스의 주장은 꽤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면 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79년 당시 다수의 공공건물이 제 기능을 잃은 상태. 였고 주택도 수리 중인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로 보건대 이전에 발생한 지진 피해가 상당했으며 그쵸. 충분히 복구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근데 폭발 이전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폼페이 공중 목욕탕 중에서 제대로 사용 가능한 곳은 하나뿐이었다. 로마 도시에서 17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중 목욕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몇몇 주요 신전이 닫혀 있고, 로마에서 신전이 닫혀 있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상황인데, 많은 주택이 복구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심각한 자금난이 있었거나 제도적 문제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으리라. 거의 20년이 흐르도록 시위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팔짱 끼고 앉아서 도시가 망가진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죠. 이 경우에도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과연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진행 중이던 모든 복구 작업이 62년 지진의 여파였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서나 건물의 수리 공사는 있게 마련이란 당연한 논점은 둘째 치더라도 뭐 가로는 넘어가고요. 지진 발생이 한 번이었는가 아니면 여러 차례였는가라는 의문이 남아있다. 사실 이 문제는 폼페이 고고학자들이 양분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일부 고고학자는 62년에 단 한 차례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으며 당시의 피해가 워낙 커서 시간이 흐르도록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고고학자는 화산 폭발 이전에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미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이런 미진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화산 전문가들도 확인해주는 사실이다. 또한 여러 날 전부터 약한 지진이 있었다는 소플리니우스의 증언, 이분이 관측했던 사람이죠. 뭐 멀리서였지만 증언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폼페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수리 공사는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피해로 인한 작업일 뿐. 근데 뭐 목욕탕이 한 곳밖에 못 쓰고 그러면 저라면 이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17년 전에 있었던 피해를 뒤늦게 그것도 좋지 않은 시기에 복구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네요. 17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상태였다면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빨리 복구해야 돼 이러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화산 폭발 당시의 지진 때문에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고 있었던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기 79년 당시의 도시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복잡하게 도시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매몰 이후의 약탈이다. 변수죠, 말하자면. 약간 막 가져가고 흩뜨려놓고 막 벽에 구멍 뚫고 무너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당시 일부 공공 건물들이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확실치는 않지만 베누스 신전으로 추정되는 바다를 굽어보는 거대한 신전은 사실상 공사장에 가까웠다. 복구 작업의 신전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공사가 수월히 마무리되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복구 작업을 굉장히 패기 있게 했네요. 물론 거의 정상적인 모습을 갖춘 신전도 있었다. 이시스 신전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시스 신전이면은 로마의 신인가요? 폼페이의 유명한 벽화 중 몇몇 작품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이시스 신전은 화산 폭발 이전에 복구 및 재단장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벽화도 완성되어 있던 걸 보면은 완성된 곳에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가? 모르겠고요. 그러나 화산 폭발 당시 중앙광장의 상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하다. 아이고. 혹자는 중앙광장이 거의 복구되지 않았으며 버려진 폐허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폼페이 사람들의 삶이 공동체 생활로부터 멀어진 징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 생활로부터 멀어진 징후였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도시의 통치 조직과 제도 또는 명령 체계가 완전히 와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 시위회가 아예 없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해석은 이러한 견해는 폼페이에서 나온 다른 증거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제시된 견해에 따르면 중앙광장의 폐허화는 화산 폭발 뒤에 이어진 구조대 혹은 약탈자들 때문이다. 구조대도 갔었군요. 중앙광장의 대부분은 지진 피해로부터 데플리니우스가 거기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건가? 뭐 아니어도 갈 수 있었겠죠. 대부분은 지진 피해로부터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보다 더 좋아졌지만 중앙광장 외장이 값비싼 대리석으로 마감된 사실을 알고 있는 현지인들이 도시 매몰 직후 이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대리석을 떼어갔으며 아이고 다 독을 해갔네요. 그 결과 중앙광장이 폐허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사진 볼까요? 이시스 신전은 초기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젊은 시절의 모차르트로부터 폼페이 최후의 날의 작가 에드워드 불워 리턴에 이르기까지 모차르트도 여길 왔었나? 그렇군요. 여러 작가와 음악가가 이곳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짱이네요. 이 사진에서 보자면 중앙에 신전 본관과 담장을 두른 연못이 있는 왼쪽 공간이 이시스 여신을 위한 의식이 치러지던 곳이었다. 멋지네요. 더욱이 청동상도 대리석과 마찬가지로 중앙광장에 막 조각상도 많고 대리석도 많고 가져갈 게 많네요.
값비싼 품목이었기 때문에 중앙광장 주변을 장식하고 있던 여러 개의 청동상까지 훔쳤을 것이다. 예, 그러면 뭐 폐허나 다를 게 없죠. 정말. 이런 논쟁과 이견을 다루는 고고학 회의나 토론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지든 간에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폼페이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다가 일순간에 모든 것이 정지된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안내서와 여행책자는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 눈앞의 폼페이는 그보다 훨씬 더 난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공간이다. 막 변수가 많은 와중에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흥미로운 공간인 거죠. 쉽지는 않아 보여요. 여러 차례에 걸쳐 붕괴와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주민들은 철수했고 이어서 약탈까지 당한 도시 폼페이는 복잡한 흔적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흔적과 상처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고대 폼페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 꽤 많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소위 폼페이 역사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많이 알 뿐. 고대 로마인과 그들의 생활을 폼페이만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방직공 수케수스는 이리스라는 술집 아가씨를 사랑하지만 이리스는 수케수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네. 벽에 새겨진 이런 낙서를 통해 우리는 어느 폼페이 남자의 안타까운 짝사랑을 만날 수 있고 여관방 침대의 소변을 보고는 오히려 주인을 탓하는 뻔뻔한 투숙객도 만날 수 있다. 침대에 오줌 지린 사람은 나야. 침대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나라고. 아니라고 거짓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렇지만 주인장, 방에 요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침실병에 자랑스럽게 써놓은 이 시는 운율까지 맞춰져 있다. 가관이죠. 그런가 하면 폼페이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어떤 아이는 안뜰, 즉 아트리움의 벽에 바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동전 2개를 붙였다 떼었다는 장난으로 70개가 넘는 동전 자국을 남겨놓았다. 난리 났겠죠? 부모님이 하셨으면. 동전 자국이 벽의 낮은 지점에 찍힌 것으로 보아 꽤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아이는 무심코한 행동이었겠지만 동전 자국 덕분에 우리는 주인이 언제 집을 재단장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아이는 무심코했지만 우리 후에 고고하게 기여를 했군요. 굉장한 소년이었어요. 어느 주택의 목욕탕 통로에는 성과 동그라미로 어설프게 그려놓은 인간의 형상이 여러 개 남아있는데 역시 높이가 낮은 것으로 보아 아이들의 작품이다. 애들 재밌게 노네요. 한증탕에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지루함을 달래느라 그린 낙서가 아닐까. 또한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는 말이 차는 장비 같은 거죠. 머리에 쓰는 그런 건가? 안장 같은 건가? 왠지 모르게 섬뜩한 위료기구 사진 7.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진 7 숫자가 가까워 보여요. 달걀 반숙기와 무스를 만드는 틀. 이런 것도 있었군요. 같은 흥미로운 조리도구. 그리고 이건 사진 78이네요.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기 가장자리에 남겨진 기생충의 흔적까지 찾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은 말할 나위 없이 폼페이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 네, 기생충의 흔적이라 이런 걸 언제 또 분석하고 있었죠? 이처럼 세세한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반면 전체 상황은 여전히 흐릿하며 근본적인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아있다. 우리 앞에 놓인 수수께끼는 앞서 언급한 폼페이 인구만이 아니다. 한 예로
폼페이라는 도시와 바다의 관계 역시 의문투성이다. 고대 폼페이가 지금보다 고대 폼페이 다시 읽을게요. 고대 폼페이가 지금보다 바다와 더 가까웠다는 사실에는 모두들 동의하고 있으나 현재는 2km 떨어져 있다. 그쵸? 세계 어느 곳이건 대부분 원래는 다 바다와 더 가까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긴 하는데 원래 그런데 현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당시 폼페이가 얼마나 바다와 가까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건 쉬워 보이는데 어렵나요?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현재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인 서쪽 성문에서 뻗어나온 성벽에 개선환, 즉 배를 메워두는 고리로 보이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성문에서 배를 메워두고 있었대요. 신기하죠? 이 밑은 그 위료도구예요. 과연 위료도구였을까요? 고대 버전의 질경, 요즘 산부인과에서 쓰이는 질경과 신기할 정도로 유사하다. 부품의 일부가 사라졌지만 T자 모양의 손잡이를 돌려서 장치의 다리 부분을 벌렸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시무시한 도구네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폼페이 사람들 기술 좋네요. 저런 것도 만들고. 아무튼 무섭네요. 그렇다면 이 밑에가 개선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게 성벽이 있고 여기 배를 메워두는 고리들이 있네요. 이게 뭐 다른 곳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이게 배를 메워두는 곳인데? 라고 알았겠죠. 그렇다면 마땅히 개선안이 있는 지점부터 바다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데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 개선안이 설치된 지점을 지나서도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바다 위에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건축물들을 지나서 배가 다녔나? 물론 수중 건축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어느 건축물이 먼저인가를 알아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동시대의 건축물이라는 이야기 같아요. 성벽이란 건축물이 동시대의 것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쉬운데 이러한 미스테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타당한 관점은 역시 지진 활동이다. 인근 도시인 헤르클라네움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 역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잦은 지진 활동으로 해안선과 해수면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날짜를 놓고도 위견 대립과 논쟁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점점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흔히 62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진은 63년, 1년이 그리 짧진 않은데 63년이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베수비오 확산이 폭발한 날도 지금까지는 소플리니우스의 설명에 근거하여 79년 8월 24, 25일로 통용되었지만 여기 그 학자님은 책을 쓰신 분은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도 이 견해를 채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9년 하반기, 다시 말해 가을이나 겨울이었을 근거도 적지 않다. 우선 중세의 여러 판본으로 필사된 소플리니우스의 서간집에는 화산 폭발 날짜가 동일하지 않고 제각각이다. 중세의 필경사에 의해 로마와 관련된 날짜나 숫자가 달라질 여지는 항상 있었다. 이 당시는 인도 숫자를 쓰지 않고 이게 글자가 보면 선으로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니까 조금씩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뿐만 아니라 가을에 열리는 과일이 이상하리만큼 자주 등장한다는 점. 이탈리아의 여름 날씨는 무더운데 다수의 희생자가 튼튼한 모직옷을 걸치고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충분히 가을일 수 있겠네요. 그 당시 가을이 8월 25일이 여름이었다면 물론 여름이었겠죠? 잘은 모르겠는데 물론 화산잔해를 뚫고 탈출할 때 선택한 복장이라면 당시 날씨의 지표로 삼기 어렵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것도 맞네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입고 있으면 한 명쯤은 반팔을 입고 있을 만할 텐데. 아무튼 사실 이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로마 시대의 동전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빨라도 79년 9월에 주조되었을 동전 하나가 폼페이에서 발견된 것이다. 화산 폭발 이후 찾아온 약탈자들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면 의문은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여러 정황상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약간 밀실 동전인가 봐요. 이 뚫린 구멍이 있고 거기에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바로 알겠지만 왠지 명탐정 코난의 그 배경음악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밀실 빨리 도망가야죠. 범인이 등장하기 전에. 아무튼 농담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침입한 흔적이 없는 와중에 동전이 발견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폼페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많지만 의외로 모르는 것도 많다는 사실이다. 아는 게 없다는 걸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네요. 폼페이 2번 살다. 프롤로그 왜 이렇게 길죠? 지금 53쪽인데 물론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500쪽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폼페이 2번 살다 읽어보죠. 제가 얼마나 더 읽게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오늘 지금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2부라고 해야 되나? 폼페이 2번 살다 여기 내용이 조금 궁금하니까 조금만 보고 보다가 재밌어질락 말락하면 그때 끊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는 2번 죽었다. 이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농담이다. 첫 번째 죽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화산 폭발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은 18세기 중반 발굴이 시작된 이후 도시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죽음이다. 18세기면은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고고학이 시작 여기 이제 학자들이 작업하고 있을 이후부터 진행된 죽음이래요. 뭔 말이죠? 유적지를 가본 사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폼페이 고고학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여러 원인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된 많은 지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발굴 이후 박물관으로 떼어가지 않고 남겨두었던 벽화들은 희미하게 발해요. 애초에 화려한 색채는커녕 형태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화려한 색채가 그대로 남아있었나 보네요. 처음 발굴했을 땐. 이는 화산 폭발 때와는 달리 서서히 진행되는 파괴 과정으로 잦은 지진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관광객도 죽음의 과정을 재촉하고 있다. 벽화가 바래는 건 관광객의 탓도 있겠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나 공기나 발굴 초기에 도시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존 기술이 미흡하여 상황을 계속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벽에서 떼어내어 박물관에 보관한 벽화는 원래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보다 보존 상태가 훨씬 낫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겠다. 그 자리에 있는 편이 가장 연구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록 훼손은 했지만 보존은 잘했다. 인정한다. 그런 것 같아요.
1943년 연합군의 폭격도 도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사진 9. 대다수 방문객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폼페이에서 유명한 주택은 물론이고 대극장과 중앙광장의 상당 부분은 폭격을 맞았나 보네요. 전후에 새로 지어지다시피 했대요. 이게 지금 연합군의 폭격은 폼페이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 주요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지금은 파괴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깔끔히 재건되었다. 연합군이 폭격한 게 연합군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이 되는 군대가 폼페이에 일부러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했겠죠. 적이 있으니까 폭격을 했겠죠. 거기에 적도 문화재를 훼손하려면 알아서 훼손해라. 우리는 여기에 주둔하고 있겠다. 오명은 너희가 뒤집어 써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 주둔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발굴 장면. 폼페이 건물들은 온전한 상태로 땅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것이 아니다. 화산 폭발 피해는 얼핏 보면 폭격 피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은 채색된 위층 벽이 아래층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다. 이게 위층 벽인데 이게 지금 보면 1층이죠. 여기가 1층으로 떨어진 모습이다.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보죠. 계속.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도둑과 공공기물 파괴자들도 뭐 빼놓을 수 없다. 뭐 그렇대요. 예, 갓 발굴된 벽화가 2점이 사라졌다가 사흘 뒤에 근처 건축업자의 작업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잡혀갔겠죠. 그 사람은. 그러나 폼페이의 죽음이 2번이라면 삶 또한 2번일 수밖에 없다. 그 하나는 당연히 화산 폭발 이전의 폼페이고 다른 하나는 발굴 이후 재창조된 고대 폼페이다. 방문객들은 마치 어제 일인 양 선연한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사실 로마 시대 폼페이는 현재의 지면보다 몇 미터 밑에 있지만 땅을 파서 들어간 곳이니까 교묘한 설계 덕분에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덕분에 고대 세계는 아무런 단절 없이 현재의 세계와 합쳐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첫인상일 뿐이다. 넘어갈게요. 작업이 완료된 결과물만을 보는 방문객들은 로마 시대의 유적이 오늘날까지 기적적으로 보존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폼페이의 지명이며 구획도 대부분 현대식이다. 오늘날 우리가 안내받는 폼페이의 거리 이름은 모두 현대에 붙여진 것으로 동서로 뻗어 중앙광장과 연결되는 아본단차 거리는 그곳 분수대에 있는 풍요의 여신상 이름을 딴 것이다.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네요. 아본단차 거리와 교차하는 스타비아나대로는 남쪽 스타비아의 도시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며 이런저런. 스타비아나 거리는 고대 폼페이아나 거리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폼페이의 거리는 오늘날과 같은 식의 도로명이 아예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폼페이에는 도로 표지판도 없었고 거리와 지번을 이용해서 주소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예.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폼페이 사람들은 거리나 지번 대신 주변의 대표적인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했다.
예를 들면 어느 여관 주인이 주문한 포도주 항아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폼페이 원형 경기장 근처의 여관 주인 에욱시누스 앞. 에욱시누스란 접객업자 정도로 해석된다. 재밌네요. 하긴 뭐 복잡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폼페이를 드나드는 여러 성문도 바라보는 장소나 방위에 따라 놀라문, 헤르클라네움문, 베수비오문, 마리나문 등의 현대식 이름이다. 거리의 고대 명칭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출입문 명칭에 대한 고대 기록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지금의 헤르클라네움문은 로마 시대 포르타 살리니에시스 혹은 포르타 살리스라고 불렸는데 소금문이라는 뜻이다. 인근 제염소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뭐 이것도 재밌네요. 소금문이라니. 현재의 마리나문은 고대의 몇몇 단편적인 증거와 현대의 개연적 추론을 결합해 볼 때 중앙광장문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바다면에 있으면서 중앙광장과 가장 가까운 문이기 때문이다. 한창 재미없는데 지금 끊을 시간이 가까워져서 마음이 급해요. 이 개별 건물들에는 어떻게 명칭을 부여하고 구별했을까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재미없는 표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베티의 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뭐 저번에 요제프 황제가 방문했다고 해서 요제프 황제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외우기 쉬운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100주년의 집은 멸망 이후 1800년 이후인데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은혼식의 집은 이탈리아 움베르토 국왕의 결혼 20주년이 된 해인 그때 발굴되었는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실 결혼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달라졌죠.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인상적인 발굴 품목이 이나 장식의 이름을 딴 경우도 있다. 메난드로스의 집에서는 그 벽화가 있었죠. 그 사람이 주연인 청동상이 발견된 목신의 집도 마찬가지다. 원래 이것은 괴테의 아들과 인연이 있었던 관계로 괴테의 집이라 불렸다. 진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군요. 이 사람들. 1830년 이 집의 발굴 과정에 참관했던 괴테의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런 사연이 제가 경솔했군요. 그러나 요절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사연보다는 춤추는 목신의 청동상이 사람들의 뇌리에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모양이다. 그래서 괴테의 집이 아니라 목신의 집으로 불리었다. 이름이 제대로 지어진 경우도 있었대요. 금전 출납 기록이 다락에 보관되어 있어서 루키우스 카이킬리우스 유쿤투스의 집이라고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을 알아내서 그 주인 집 이렇게 했고요. 폼페이 최고의 가롬, 이건 먹는 건데 삭힌 거예요. 제조업자였던 아울루스 움브리키우스 스카우루스는 우아한 저택에 자신의 인장과 이름을 남겨놓아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스카우루스의 집에서는 1등급 생선 소스, 스카우루스 공장 제조 등의 광고 문구가 있는 항아리 모자이크가 발견되었다. 무척 아름다운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 베티의 집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해방노예 출신으로 추정되는 아울루스 베티우스 콤비바와 아울루스 베티우스 레스티투투스의 집이 확실하다. 그래서 베티군요. 베티우스. 네. 우선 현관홀에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2개와 반지 하나가 발견되었고 집 외벽에 그려진 선거벽보에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레스티투투스는 조연관으로 사비누스를 적극 지지한다. 이런 결론은 같은 집에서 발견된 푸블리우스 크루스티우스 파우스투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위층 세입자의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도장이 같은 집에서 두 개가 발견됐군요. 이상의 예는 뒷받침 증거가 탄탄한 경우로 이보다 훨씬 더 엉성하고 부실한 증거에 의존하여 건물 주인을 추정한 사례도 많다. 도장이 새겨진 반지나 포도주 항아리에 적힌 이름 하나 또는 동일 인물이 남긴 두어 가지 낙서에 의지해 건물 주인을 결정하는 식이다. 엉터리죠. 반지 하나쯤은 손님이 와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낙서도 집주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집주인이면 낙서를 안 할 것 같은데. 특히 지나친 비약으로 보이는 사례는 어느 육각 주인에 대한 추론이다. 이 유곽은 오늘날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있지만 고대에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을 것이다. 일부 학자는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곽의 어느 방벽에다 끼적거린 낙서를 근거로 이곳 주인이 아프리카누스라고 주장했다. 낙서 내용에는 아프리카누스가 죽는다.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죽어가고 있다는 슬픈 메시지가 담겨있고. 그래요? 약간 저주의 글인 줄 알았어요. 이어서 학교 친구 르스티쿠스가 아프리카누스를 애도하며 라는 일종의 서명이 남겨져 있다. 아이고. 인근 벽에 아프리카누스가 지방선거에서 사비누스를 지지한다는 낙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프리카누스는 분명 폼페이 주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루스티쿠스가 메춘부아의 뒤에 아프리카누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고 해서 그를 유곽 주인으로 치부할 근거는 전혀 없다. 고대 폼페이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소유하고 생활했던 주택, 주택 아닌가? 주택, 주점, 유곽 등과 짝을 지어주려는 노력은 의도가 좋긴 하나 빈약한 근거에 지나친 상상력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많은 엉터리 조합을 낳았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폼페이와 서기 79년에 파괴된 폼페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와 거리가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폼페이에서 통용되는 주요 지형지물 명칭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헤르클라네움문을 고대 정식 명칭인 포르타살리스라고 부르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번거로워질 테니 말이다. 신경 쓰실 게 참 많네요. 자, 고대 도시가 어떻게 우리의 폼페이로 변모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동안 발견된 유물과 유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예정이다. 이런 이해 과정을 강조하다 보면 현대에 있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19세기 폼페이 체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빠져들곤 한다. 물론 19세기 19세기 폼페이 방문자들도 21세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즉 시간을 거슬러 오른 듯한 환상을 즐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가 그들 앞에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꼈다. 말하자면 폼페이에 대해 무엇을 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했다. 당시 인기 있었던 폼페이 안내서들, 특히 존 머레이의 이탈리아 남부여행 안내서를 보면 그런 관심이 두드러진다. 1853년에 처음 출간된 머레이의 책은 이전까지 줄을 이루던 가이드와 수행원을 거느린 귀족 여행이 아니라 대중관광이 시작되는 시기에 새로운 안내서였다. 1839년에 개통된 철도는 폼페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했고 철도역 근처 간이 음식점은 유적지를 구경하느라 고단한 관광객들이 잠시 점심을 즐기며 쉴 수 있는 휴식처였다. 당연히 간이 음식점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1853년에 철도역 간이 음식점 주인은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했던 모양이지만 1865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던지 안내서에는 주인에게 먼저 가격을 물어본 다음에 주문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바가지를 얼마나 씌우면. 이 철도역 간이 음식점은 현재 유적지 외곽에서 간식이나 과일, 특히 생수를 판매하는 엄청난 상권의 시초였다. 머레이 안내서를 보면 빅토리아 시대 폼페이 방문객들은 구경을 하면서 동시에 계속 생각을 해야 했다. 유적과 유물을 둘러싼 이견과 의견 대립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서 독자의 의견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밌네요.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몇몇 공공건축물은 말할 것도 없었다. 중앙광장에 위치한 마켈룸, 시장이라 불리는 건물이 정말로 시장이었을까 아니면 신전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일종의 신전과 카페가 결합된 것이었을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해당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현대 안내서들은 독자를 배려한다는 명분 아래 이런 의문과 복잡한 논란을 접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좋지 않죠? 현대 안내서들은 개별 건물에 대한 설명에도 재발견된 날짜와 상황을 알리는데 인색하다. 그런 까닭에 현대 관광객들은 해당 건물이 고대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지에만 신경 쓰게 된다. 그러나 19세기 방문자들은 유적을 둘러본 내내 머릿속에서 두 개의 연대표를 동시에 가동해야 했다. 고대 폼페이라는 도시가 탄생하여 발전하고 멸망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화산 폭발로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폼페이가 서서히 재등장하는 역사까지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앞서 말했듯이 발굴 초기에는 지위 있는 인물이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기존에 발견된 인상적인 유골이나 유물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처음 발견되는 양 그들 앞에서 쇼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쇼는 단순한 속임수나 아첨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과 그런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간 방문객들의 어리석음을 싸잡아 비웃곤 한다. 유적지를 방문한 왕족들은 하필이면 자기가 도착한 순간에 그런 놀라운 발견이 일어났다고 믿을 만큼 순진했던 것일까라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쇼는 현지인들의 간교함 외에도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유물 자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과거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과정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건 한번 음미할 만한 얘기죠. 이것은 내가 현대 독자들에게 상기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네. 뭐 재미없는 부분을 건너뛰려고 하다가 단락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한 장을 아예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의 입구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